안녕하세요. 과학철학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파이어벤트의 정상과학 비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쿤의 정상과학에 대해서 다뤘죠. 딱 쿤의 정상과학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바로 파이어벤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쿤의 정상과학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 있냐면 그 뒷부분에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정상과학 열심히 한다고 과연 혁명이 올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포포가 걱정하는 거기도 했고요. 맞죠? 정상과학은 이제 세뇌를 받은 불쌍한 사람들이나 하는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죠. 그럼 도대체 언제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쿤은 좀 낙관적으로 생각했어요. 정상과학을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위기가 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패러다임의 그 규율이 좀 해이해지면서 대안도 이제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패러다임과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승리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겠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자, 바로 그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파이어 아벤트입니다. 자, 이 사람도 오스트리아 출신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전체적인 과학에 대한 관점은 무정부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 무섭죠? 이제 과학에도 아나키스트가 가능한가?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선 이 사람의 무정부주의적인 과학관부터 살펴보고 그에 기초해서 어떻게 정상과학을 비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내세우는 원리는 뭐냐면 무엇이든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좋다.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도 뭐가 좀 나은 원리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파이어벤트는 그것도 언젠가는 진보를 방해할 수 있다. 자, 과학의 역사에서 수많은 국면이 있고 수많은 상황이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만한 그런 보편적으로 적용될 원리는 없는 거죠. 뭔가 이 경우에는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됐더라도 다른 상황에서는 과학의 진보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적용돼야 할 만한 그런 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럼 무슨 원리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무엇이든 좋다라고 하는 원리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진보를 방해하지 않는 유일한 원리. Anything goes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진보는 무슨 뜻이냐? 파이어벤트가 진보에 대해서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진보를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경험적 지식의 성장인가요? 아니면 통합성의 증가인가요? 뭐로 봐야 될까요? 자, 이 문제를 꼭 답해야 될까요? 파이어벤트는 이 문제를 살짝 회피합니다. 살짝 회피하는데, 그러면서 과학의 진보를 무엇으로 정의하든 그것의 보탬이 되는, 그러한 의미의 진보를 방해하지 않는 어떤 방법 또는 원리 이런 거를 하나 딱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진보를 무엇으로 해석하든 간에. 그래서 진보를 방해하지 않는 유일한 원리는 무엇이든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나중에 다시 얘기 드릴 텐데, 과학의 진보에 대해서 파이어 아벤트가 살짝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출발은 뭐냐면, 자, 논증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논증이란 뭐예요?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어떤 주장이 있어요. 그 주장을 뭐라고 할까요? 한번 뭐 A라고 해볼까요? 자, A를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근거가 필요한 거죠. 자,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A를 그냥 무작정 믿으면 안 되죠. 꼼꼼히 따져서 그것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만 믿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게 바로 논증이죠. 그래서 A이다. 왜? B니까. 이런 형태의 제 논증을 구성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A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논증에 의해서 무언가를 믿고 또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합리적인 이제 학문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아무거나 대충 믿어라.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 나올 때 믿고 뒷면 나오면 안 믿고 이러면 안 되고 그걸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믿자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런 어떤 근거가 있어서만 믿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논증적이지 않은 비논증적인 요소가 우리의 믿음에 상당한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해관계. 그걸 믿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됩니다. 참거짓의 문제에 불과한 어떤 참거짓을 따지지 않고 그게 거짓이더라도 그걸 믿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의 돈벌이에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나의 정치적인 어떤 지향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된다거나 나의 구미에 잘 맞는다거나 또는 강요 근거를 가지고서 믿는 게 아니라 막 이제 그거를 이제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세뇌를 시킨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가지는 믿음도 꽤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영향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안 되겠죠. 또는 뭐 선전, 프로파간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안 준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그런 게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과학을 잘하려면, 과학이 진보하려면 이런 비논증적인 요소들을 배제해야겠죠. 이런 비합리적인 요소들은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즉 근거에 기초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적절한 것을 믿고 부적절한 건 버리고 이런 식으로 과학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파이어벤트는 그런 식으로 쉽게 배제될 수도 없고 때로는 그게 필요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논증만 강조하다가는 오히려 과학의 진보가 저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의 발달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말을 배워야 돼요. 일단 무슨 믿음을 가지고 지식을 쌓으려면 기본적으로 말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을 어떻게 배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에게 자, 이걸 가지고 이게 뭔지 가르쳐 줘야 돼요. 연필 따라해봐. 연필. 이유가 필요 있나요? 자, 아이가 연필인 걸 의심하고 그 근거를 따져 물으면 아이가 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 말을 배울 수는 없어요. 말을 배우려면 일단 믿고 따라야 되죠. 그렇죠? 연필, 따라해, 연필. 이걸 잘 따라해야지 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핸드폰, 따라해봐. 핸드폰. 잘 따라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해야 돼요. 주입하고 물리적 반복을 계속 해야 되죠. 계속 반복시키고 주입하고 그래야 겨우 말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이게 연필이 무슨 뜻인지 알고 따라하겠어요? 대충 따라할 수, 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무언가, 걘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아빠.
아, 걔가 아빠인가 보다. 근데 얘네들이 말을 배울 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아빠 하는 게 정확하게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사람 일반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어른 남자를 가리키는 건지 그냥 어른만 가리키는 건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아이는 사실 그 아빠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죠. 말을 제대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가지고 일단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자꾸만 사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 사람에게도 아빠라고 해보고 얘한테도 아빠라고 해보고 쟤한테도 아빠라고 해보고 쟤한테도 아빠라고 해보고 그런 식으로 자꾸 적용을 막 해보면 혹시 이게 맞겠지 하고 딱 찍어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선생님이나 이제 부모가 교정을 해주죠. 아, 걔는 아빠가 아니야. 얘는 아빠가 아니고 친구. 얘 아빠 아니야. 아빠 아니야. 형, 누나, 언니.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뭐 맴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제재를 해서 그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더 나은 이해를 얻도록 도와주죠. 하지만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일단은 이해 없이 가지고 노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얻는 거예요. 즉 이런 주입하고 반복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그냥 가지고 노는 그런 것들이 이해라고 하는 최종 행위를 위한 본질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논증적인 요소가 이제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탐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위한 아주 중요한 또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일단 믿고 따르기, 가지고 놀기. 예전에 우리 그렇다. 자, 마찬가지로 아이가 말을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그런 과정과 비슷하게 이론도 마찬가지로 과학의 이론도 일단 처음에는 그냥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반복해요. 일단 따라해보죠. 자, 여러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과학 배울 때 교과서에 써 있으니까 일단 따르죠.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거 의심하면 문제 못 풀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요. 일단 이해를 못하고 풀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수학이나 과학의 어려운 개념들, 어떤 사람들은 개념을 이해해야지, 개념 위주로 해야지, 문제풀이 자꾸 시키는 거는, 그거는 안 좋은 교육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 문제를 풀고, 예제를 풀고, 이건 사실은 지난 시간에 토마스 쿤이 했던 얘기이기도 하죠. 예제를 따라하고, 그래서 유제를 풀어보고, 자꾸만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거나, 처음에는 이상했던 그런 게 나중에 깨달음이 올 때도 있어요. 아, 이게 이래서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구나 하고서 딱 일단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역사적으로도 어떤 이론은 처음에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일단 얘가 믿을 만한 이유가 부족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거를 믿지 말아야 할 이유도 있을 때가 있어요. 또는 내적으로 뭔가 모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정합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을 오랫동안 계속 사용된 후에야 비로소 그 이론이 깔끔해지고 명료해지고 합리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역시 사실은 쿤의 얘기랑 어떤 의미는 되게 비슷한 얘기예요. 처음에 패러다임이 받아들여질 때는 의심할 만한 부분도 꽤 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발전시키고 명료화시킨다 그러죠. 어떤 면이 약간 그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언어의 지속적인 오용 없이 막 사용하는 거죠. 없이는 어쩌면 발견도 진보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론을 막구잡이로 사용하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제 사용해보고 이제 적용해보고 하다 보면
그래야 이제 발견도 있고 진보도 있다는 거죠. 확실한 근거, 그런 건 자꾸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분명히 막 이제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사용. 또는 잘못 사용,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진짜 우리가 새로운 이론을 처음 만들 때는 그 이론을 우리가 완벽하게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잘못 막 사용합니다. 근데 그래야 또 발전합니다. 사실은 말도 그렇게 발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이 자꾸만 바뀌죠. 근데 새로운 말은 기존의 말을 일부러 이제 꼬아서 그걸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실수로 잘못 사용하기도 해요. 옛날에 우리 조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조카가 아주 어렸을 때 저를 괴롭히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매달리고 막 이렇게 놀아달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어느 날인가는 좀 놀아주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제가 저리 가라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이 조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랑곳하지 마. 아랑곳하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아랑곳하다 이런 말 쓴 적이 있긴 있죠. 근데 아랑곳하지 마 이런 말을 실제로 써본 적은 없죠. 보통 언제 쓰나요? 뭐뭐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만 쓰죠. 근데 이제 그 아이는 그거를 확대해서 이거를 이제 아랑곳하지 않은 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을 해본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게 꽤 재미난 그 적용 사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만약에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그게 표준 그 용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새로운 용례를 발견하고 언어의 사용이 진보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바로 그런 방식으로 과학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꾸 논증을 강조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꾸 근거를 묻죠. 그러면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전통적인 이론, 전통적인 범주에 기초해서 자꾸만 이유를 찾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옛날 사고방식, 옛날 규칙, 사실은 그 옛날 규칙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뭐예요? 잘못된, 거짓된 사고와 행위의 규칙일 수 있는데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자꾸만 논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논증을 자꾸만 강조하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에 얽매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약간 보수적이라는 거죠. 논증만 자꾸 강조하면 진보가 방해되고 오히려 이제 보수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면 논증을 거부하고 비논증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면 결국 어떤 특정한 어떤 과학을 위한 방법 이런 것 역시도 이러면 좋다 저러면 좋다 하는 얘기들도 사실은 다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잘하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좋은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규칙이 주어지든 그와 반대되는 규칙을 채택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하지 말길 바라는 것들, 이런 거, 임시 방편적인 가설을 덧붙인다라거나, 이거 포포가 엄청 싫어하는 거죠. 또는 잘 확립된 사실과 모순되는 가설을 도입한다거나, 이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처럼 보이죠. 또 잘 입증된 이론과 모순되는 가설, 또는 자기 모순적인 가설을 도입하는 것. 자, 이거 보통은 다 하지 말아야 할 일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이런 일조차 바람직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대충 생각해보면 이게 일종의 반귀납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귀납적으로 연구해라, 귀납적으로 탐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그게 좋은 말이고 웬만하면 그러는 게 나아요. 하지만 때로는 반귀납적으로 연구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카운터 인덕션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오히려 좋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이제 귀납을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반귀납은 잘 입증된 이론과 모순되는 가설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가설을 만들 때는 생각해 보세요. 기왕이면 이미 알려져 있는 확립된 이론과 반대되는 얘기 하면 그건 좀 너무 시간 낭비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잘 입증된 이론 뭐가 있죠? 진화론 잘 확립돼 있죠. 지금 뭐 나름 증거도 많다고 얘기해 사람들이. 근데 그것과 모순되는 가설을 지금 난 단지 그게 흥미롭다는 이유로 그걸 도입해서 발전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잘 확립된 가설과 모순된다면 사실은 내가 도입한 이 새 가설은 사실은 경험적 증거에 비추어서 사실은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맞죠? 맞죠? 그런 걸 괜히 해봤자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반균합이 유용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되고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죠? 네, 어쨌든 자, 왜냐? 보통은 기존의 이론을 이제 기존의 이론이 반박되고 난 다음에 대안을 추구하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 포퍼도 하는 얘기냐, 포퍼가. 그렇죠? 포퍼는 반증을 시도하고 반증이 성공하고 나면 새로운 가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포퍼의 얘기죠. 자, 그런데 반박을 하려면 오히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 이 이론이 대충 봤을 때는 잘 입증된 이론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근데 얘를 제대로 반박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존의 현상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 이론을 하나 만들어 봐요. 자, A란 이론이 수많은 현상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쳐봐요. 잠시만요. 여기 현상들을 이제 이렇게 할게요. 에비던스들의 집합이라고 해서 가설 A가 요 E라고 하는 증거들을 잘 설명해요. 그러니까 A는 잘 입증된 이론이니까 우리는 A와 모순되는 가설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사실은 A는 아직까지 그렇게 엄격하게 시험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얘를 반박하는 증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다만 그런 걸 사람들이 잘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존의 증거들 말고 전혀 어떤 다른 종류의 증거를 통해서 A를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상상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길을 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다른 대안 이론이 필요한 거죠. 다른 대안 이론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A와 모순돼요. 얘랑은 모순되는 거죠. 기존의 이론과 모순되는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기존의 A가 잘 설명되는 현상들을 얘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 이론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기존의 A가 잘 설명하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대안 이론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물론 A만큼 완벽하게 설명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도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A도 증거들을 잘 설명하고 B도 증거들을 잘 설명해요. 그렇다면 A는 잘 입증된 건가요? 기존의 증거에 비추어 봤을 때
A도 뒷받침되고 B도 뒷받침되는 상황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면 이 상황에서 A를 제대로 테스트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존의 증거가 아닌 다른 증거가 필요하죠. 뭐냐면 A로는 A와 B에 의해서 예측이 A는 뭐 X를 예측하지만 B는 X가 아닌 뭐 Y를 예측하는 X, not X를 예측하는 그런 경우. A는 X를 예측하지만 B가 맞다면 not X가 예측되는 그런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 걸 찾아내는 거죠. A와 B가 서로 다른 양립 불가능한 귀결을 갖는 그런 케이스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A에 대한 엄격한 시험이 가능해지는 거죠. 바로 대안이론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대안이론이 자꾸만 A에 대한 더욱더 엄격한 시험을 고안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자, 대안이 있어야 이런 식의 더욱더 엄격한 시험들을 고안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기존의 이론이 반박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B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A가 기존의 증거들에 의해서 충분히 잘 입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테스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A와 모순되는 가설을 만들지 말라는 식의 이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거꾸른 거죠. 오히려 A와 모순되는 가설을 만들어야 A가 반박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이론의 일부 경험적 내용은 분석이 아닌 대조를 통해서만 발견된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과학의 진보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론을 꼭 반박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론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밝히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이론의 경험적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론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샅샅이 명료화해내고 밝혀내는 것도 과학의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하다? 대안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B가 없다 생각해보세요. 그 B가 없었다면 A는 X라고 하는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미처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X가 되어서 A가 여전히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과학의 중요한 진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존의 이론을 반박시키지 않더라도 대안이론은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경쟁 상대를 딱 붙여가지고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더욱더 더 정교한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그러려면 A는 X라는 예측을 정말로 하고 있구나. B는 not X를 예측하는데 바로 그걸 깨닫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X라고 하는 발견을 하도록 또 유도하고요. 어때요? 대안이론이 꽤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종의 과학의 발전은 이론의 증식 과정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론의 대체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꾸만 경쟁하고 싸우는 과정인 거죠. 한번 딱 싸워서 탈락하고 이게 아니라 자꾸만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꾸만 더욱더 세련되게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학의 어떤 이론의 경험적 내용은 자꾸만 대안과의 대조를 통해서 발견된다는 거는 이제 A의 내용이 사실은 무엇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B에 도움을 받는 거죠. B가 사실은 그러니까 X라고 하는 A의 경험적 내용에 B라고 하는 어떤 대안 이론이 기여를 하는 거죠. 결국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완벽한 어떤 하나의 이론과 그것의 경험적 내용 그리고 증거 그걸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대안 이론과의 대조,
통해서 각각의 이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밝혀지고 그것이 풍성해지고 정교해지고 이 과정이 이론의 증식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사실은 과학의 발전의 사실은 총체적인 진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미로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결국 각각의 이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낱낱이 밝히는 과정으로 생각했을 때 결국 여러 이론들이 다 필요한 거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론의 반박을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해요? 대안을 자꾸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학의 이론을 하나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만 자꾸 깊이 파는 게 아니라 자꾸만 대안 이론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또 다원주의가 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로 뭐냐면 그러면 둘이 테스트하다가 B가 탈락할 수도 있죠. B는 아예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X가 이제 나타남으로써 B가 탈락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B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B는 창고 속에 일단 넣어두는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얘를 끄집어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물론 옛날에 그 B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얘를 다시 또 변형해서 우리는 나중에 A의 발전을 위해서 결국 대안이론을 만들어서 얘를 또 싸움을 붙여내는데 어디서 찾아내겠어요? B'이라는 걸 이번에 만들어내는 거죠. 창고 속에 처박혀 있던 의미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B'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A와 경쟁을 붙여요.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은 자꾸만 새 이론이 기존의 이론을 이제 대체하고 또 새 이론이 대체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창고 속에 쌓여만 가는 수많은 이론들 그것들 늘려가는 것 자체가 과학의 발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아이디어들의 창고가 이제 있는 거고 그것들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과학은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라 비전문가도 기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이런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건 비전문가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비전문가도 나름의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학자는 뭐냐? 과학자는 일종의 소피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소피스트. 이게 무슨죠? 소피스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궤변론자 아닙니까? 약간 좀 재미나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피스트는 약한 주장을 더 강한 주장으로 둔갑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원래는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근거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경쟁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A라는 주장이 암만 그렇듯해 보이고 나머지 B 같은 애들은 좀 엉터리 얘기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안주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약한 주장 B를 발전시켜서 B'을 만들어내서 다시 A랑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움을 붙이는 거죠. 이게 바로 소피스트로서의 과학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과학의 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운동을 끊임없이 지속시키는 게 이제 과학의 임무인 거죠. 과학자의 임무인 거죠.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옛날 얘기, 엉터리 얘기, 신화, 설화 아니면 이미 지나간 낡은 이론들 다 필요한 거죠. 이거 한 페이지 가지고 얘기를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오늘은 짧게 하자 하는데 자꾸만 길어집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반귀납 투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잘
왜곡된 사실과 모순되는 가설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적 사실, 관찰 사실, 그것과 모순되는 가설을 발전시키는 것도 때로는 과학의 진보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상해 보이죠? 그렇죠? 경험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들어야지 경험적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를 가설로 만들면 뭐 하자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파이어멘트는 이게 그렇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사실 알려진 모든 사실에 부합하는 이론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옛날 이론이 암만 성공적이다 하더라도 일부 예외가 항상 있기 마련이고요. 현재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양자역학도 엄청 좋은 이론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실에 부합하나요? 정말?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이론, 애초에 우리의 이론이 모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가설을 만들 때 꼭 모든 관찰 사실과 부합하도록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지 못해요. 때로는 좀 그 부담을 좀 낮출 필요가 있는 거죠. 어차피 기존 이론도 일부 사실을 설명 못하는 건 마찬가지고 우리가 새 이론 만들 때에도 그러면 일부 사실을 잘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좀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좀 봐달라. 어쩌면 그렇게 만든 새 가설이 좀 잘 발전하고 나면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너무 우리가 관찰에 얽매여가지고 가설을 만드는데 너무 이제 그 부담을 크게 거기서 그런 제약 조건 하에서 모든 관찰 사실을 다 만족시키는 가설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좋은 가설을 만들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관찰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관찰에는 사실은 어떤 이론, 편견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려운 말로는 이제 관찰의 이론 의존성 또는 관찰의 이론 적재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관찰을 할 때마다 그게 순수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론, 편견, 믿음, 상식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해서 관찰에 개입한다는 관찰에 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관찰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왜곡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미 왜곡된 관찰을 가지고서 거기에 부합하는 이론을 만들자고만 하면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관찰에 전제된 잘못된 믿음이 있다. 그걸 관찰을 왜곡시키는 뭔가 편견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편견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관찰을 여기에는 어떤 이론이 개입되고 그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우리의 관찰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발견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상상의 세계와의 대조를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찰에 내재된 편견은 분석될 수 없어요. 오직 대조를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엉뚱한 세계를 상상하는 겁니다. 엉뚱한 세계를 상상해요. 그러고 나면 우리의 관찰과 그 엉뚱한 세계 당연히 안 맞겠죠. 그러면 그 둘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 엉뚱한 세계와 우리의 관찰을 대조해서 엉뚱한 세계가 맞다면 우리의 관찰에 도대체 무슨 그 편견이 들어와 있었던 것일까? 사고 실험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엉뚱한 세계, 다른 상상의 세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파이어멘트는 여기 관찰에 전제된 믿음, 일종의 해석인 거죠. 해석 장치인 건데 때로는 그 해석 장치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관찰을 할 때마다 항상 사용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해석 장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파이어멘트는 자연적 해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자연적 해석은 한 장씩 껍질을 벗겨가는 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관찰에 여러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이 레이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서 이 밑에 순수한 관찰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어떤 해석이 덧붙여지고 그 위에 또 다른 해석이 덧붙여지고 그래서 최종적인 이런 관찰을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순수한 관찰이 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분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있는 순수한 감각에다가 해석이 첨가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관찰 그 자체를 이 해석이 같이 구성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연적 해석을 단 하나도 갖지 않으면 관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는 과학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건 이런 식이죠. 베이컨식으로 우리가 관찰할 때 주의 깊게 편견을 버리고 선간을 버리고 관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현 불가능한 요구예요. 만약에 우리가 편견을 다 버리고 나면 사실은 아무 관찰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찰에 어떤 요소가 개입되는지 알아내려고 시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의 일부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순환에서 빠져나오려면 외부적인 잣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다른 상상의 세계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지구가 돈다는 가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구가 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구가 돈다면 탑에서 돌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자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땅이 쭉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아래로 떨어지면 땅은 저 멀리 가버렸죠. 그러면 돌이 뒤쳐져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구가 동쪽으로 자전한다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돌은 서쪽으로 뒤쳐져야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제자리로 떨어져요. 수직으로 떨어져요. 따라서 지구는 돌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면 이런 이상한 일이 돌이 서쪽으로 뒤쳐지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야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러한 경험적 증거에 비춰봤을 때 지구가 돈다는 가설은 반증된 거죠. 자, 요 논변을 바로 탑 논변이라고 부릅니다. 탑 논변. 자, 이 탑 논변에 따르면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가설은 경험에 비추어서 반증됐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과학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가설을 도입하면 안 되고 그런 가설을 자꾸 고집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갈릴레오는 고집했습니다. 이런 이상한 견해, 이미 경험에 의해서 반박된 이런 이상한 견해를 이제 일단 전제해요. 다시 말해서 관찰 사실과 그러니까 돌이 수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관찰 사실과 모순된 지구 자전설을 일단 발명하고 또는 도입하고 고집해요. 그러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이 탑 논변에 전제된 자연적 해석, 일종의 트릭이죠. 이 안에 뭔가 트릭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결국 이 안에 뭔가 트릭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종의 자연적 해석인 거죠. 그거를 발견하는 탐지 장치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경험적 사실과 모순된 가설, 코페르니쿠스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그걸 이용해서 이게 만약에 맞다면 코페르니쿠스의 얘기가 맞다면 탑 논변에 있는 여기서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을지 한번 거꾸로, 역으로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그런 암묵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알아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운동을 먼저 가정하고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그 모순이 제거될지 그 다음에 탐구한다는 거죠. 경험과 지구의 운동 가설 사이의 모순이 지금 현재 있죠. 그것이 나중에 제거될 거예요. 지금은 제거가 안 됐죠. 하지만 모순이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탐구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일단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모순이 제거될지 나중에 점점 탐구하는 거죠. 그 탐구는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좀 금방 해결될 수 있지만 완벽한 해결에는 한참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지식 속의 캐캐묵은 성분을 발견하기 위한 지도는 시작될 수조차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탑 논변 속에는 어떤 캐캐묵은 성분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구가 만약에 돈다면 여기서 탑에서 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한다면 땅이 이렇게 자전하는 동안 특정한 동안 이만큼 탑이 이동하겠죠. 그럼 돌이 제자리에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지구가 회전하는 동안 돌이 제자리로 떨어진다는 거는 이 자리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겠죠.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제 탑을 따라가면서 지구의 자전을 따라가면서 떨어지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애초에 이 탑 논변에 무슨 트릭이냐? 그 일종의 백인더스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논점 선취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돌이 수직으로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만약에 지구가 돈다면 돌은 수직으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옆으로도 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구가 돌지 않는 경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지구가 돌지 않는 걸 가정하고서 현재 관찰을 가지고 우리 눈에는 돌이 수직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말해주는 건 아니죠. 지구가 고정되어 있다면 돌은 수직으로 떨어지게 맞겠지만 지구가 자전을 한다면 돌은 수직으로 떨어진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통찰인 거죠. 갈릴레오는 지구가 돈다는 가설을 받아들이고서 이 탑 논변에 숨어있는 한 가지 트릭을 하나 찾아낸 겁니다. 실제로는 돌이 우리 눈에는 수직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지구 바깥의 관찰자 입장에서는 또는 절대적인 전지적 시점에서는 돌은 옆으로 돌면서 지구의 중심으로 떨어지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똑바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관찰을 살짝 넘어가는 운동 이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런 얘기 과거에 사람들이 이런 논변을 펼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돌이 옆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니까 돌은 우주의 중심으로 가려는 그런 이유만 가지고 있어요.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또는 우주의 중심으로 가려는 성질만 가지고 있어요. 흙이니까. 흙은 무겁고 과학철학인데 어쨌든 저희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흙은 무거운 애고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중심 방향으로 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렇다면
옆으로 돌 이유는 없는 거죠. 얘를 가만히 딱 놓으면은 얘는 스스로 우주의 중심으로 가려는 성질만 가지고 있고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돌면서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갈릴레오는 그것도 해결해, 그 문제도 해결해죠. 왜 옆으로 돌면서 떨어지는지도 해명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야 되는 거죠. 지구가 돌 때, 도는 지구 위에 탑 위에서 돌을 가만히 놓으면 얘는 지구와 같이 옆으로 돌 것이다. 왜? 그 문제를 이제 갈릴레오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 관성을 도입하는 거죠. 관성을 도입하는 거죠. 마치 지구와 같이 돌던 중이었으니까 각인된 운동을 지구와 옆으로 가는 운동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지구와 같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물체가 어디 있을까? 물체가 여기 있어요. 지구와 같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얘는 던진 셈이 되는 거 아닌가? 던지는 거? 던지면 같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던지면. 사실은 오른쪽으로 던진 셈인 거죠. 그렇게 던지면, 그리고 던졌다면 원래 운동을 이 물체에 각인될 것이고 그 각인된 운동은 줄어들거나 늘어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썰을 푸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구체적인 얘기는 더 재미난 얘기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결국 갈릴레오는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걸 처음 받아들일 때에는 아직까지 경험과 그 가설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오히려 그걸 해결한 건 언제예요? 그 가설을 일단 도입하고 나서 이 탑 논변에 뭐가 문제일지를, 뭐가 틀릴지를 이제 역으로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모순을 해결하고,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이런 암묵적인 믿음을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겼구나. 그런 키케 묵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파이어베트가 강조하는 뭐냐? 결국 경험 사실과 모순되는 가설을 도입하고 발전시킬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갈릴레오의 사례에서는 만약에 경험과 모순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갈릴레오가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을 일단 도입하고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지동설을 우리가 아직도 못 믿고 있겠죠. 과학의 발전이 저해됐겠죠. 새로운 아이디어의 씨앗이 너무 처음부터 잘려지겠죠. 원래 새로운 아이디어는 조금 미성숙해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디어랑 경쟁하면 얘가 싸움이 안 되죠. 얘는 너무 미성숙하고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는 이유로 얘를 너무 억압하고 얘를 자꾸 못 나오게 만들면 사실은 그것은 과학의 진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씨를 말려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어벤트가 반귀납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걸까요? 또는 이론의 증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파이어벤트가 스스로 얘기할 때에는 방법론을 본인이 얘기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의도는 반귀납이나 이론의 증식을 어떤 그 보편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이걸 하면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의도는 한 묶음의 일반적인 규칙들을 그러한 다른 묶음으로 교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의 의도는 독자들에게 모든 방법론이 심지어 가장 명백해 보이는 것조차도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귀납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반귀납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고요. 이론의 증식, 그러니까 택도 안 되는 것 자꾸
내놓는 거는 좀 시간 낭비, 돈 낭비, 우리의 정신적 낭비가 될 수도 있죠. 어쩌면 과학의 발전에 경제성을 해칠 수도 있어요. 바로 그게 쿤식의 논리죠. 정상과학,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상과학에 매진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제성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꾸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거,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지 말자는 거죠. 돈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에 주력하자. 그게 좋은 얘기일 수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것 역시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꾸만 그것만 하다 보면 기존의 패러다임이 교체되기 위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대안이 필요할 텐데 그 대안이 만들어질 타임을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회를 자꾸만 지연시키거나 박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꼭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 같고, 즉 언제나 지켜져야 마땅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귀납이 대체로 좋고 반귀납은 가끔 좋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많은 경우에는 집중하고 가끔씩 증식하자,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약간 쿤 편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이어벤트의 얘기가 좀 약화될 수 있죠. 근데 파이어벤트는 그러기 위해서 그런 식의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명백한 어떤 통계적인 규칙, 그조차도 그렇게 분명하진 않다라고 아마 말하고 싶을 거고요. 그리고 이론의 증식이나 반귀납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게 사소한 역할이 아니다. 또는 이게 횟수로는 적더라도, 통계적으로는 횟수가 적더라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양적으로는 적지만 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분명히 자기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의 증식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를 이제 강조해야만 파이어벤트 얘기가 살 수 있어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돼가네.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파이어벤트가 정상과학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앞에서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건데요. 뭐냐면 쿤의 정상과학 개념은 일종의 전문가주의라는 겁니다. 전문가만 하자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나 기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파이어벤트가 얘기하는 거고, 쿤의 정상과학 개념은 전문가주의로서 너무 사람들을 배제해요. 그래서 과학의 어떤 민주성이라고 부릴 만한 것들을 저해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게 바라봅니다. 너무 자신들 테두리 안에서 이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입맛에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그런 활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 이제 정상과학 개념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성숙한 과학 개념 얘기했죠. 성숙한 과학 개념. 패러다임이 있어야 성숙하다. 성숙한 과학이다. 패러다임이 없으면 미성숙한 과학이다. 자, 그런데 사회과학의 경우는 어때요? 패러다임이 하나가 아니죠. 그거는 패러다임이 일단 있는 게 아닌 거죠. 패러다임은 하나여야지 패러다임이에요. 사람들이 하나에 합의해야지. 그러면 패러다임이 여러 개가 난립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쿤의 관점에서는 미성숙한 상태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단순한 서술일까요? 아니면 방법론적인 처방일까요? 어떤 사람이 쿤의 책을 읽고서 사회과학이 발전하려면 획일적인 정상과학을 해야겠다. 그래서 패러다임 하나로 모으자. 하나로 딱 통일하자.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쿤의 진지한 처방을 잘
한 걸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쿤의 얘기를 오해한 걸까요? 자, 무엇으로 해석하든 파이어멘트는 둘 다 틀렸다는 겁니다. 정상과학에 대한 쿤의 얘기는 서술로도 틀렸고, 과학이 실제로 그래 왔다라고 하는 얘기로도 틀렸고, 그리고 우리가 과학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방법론적 처방으로도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혁명적인 진보를 원한다면 정상과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상과학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자꾸만 대안을 만들고 이론을 증식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혁명적 진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과학에 대한 쿤의 처방, 즉 위기가 아니면 대안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쿤의 처방은 부적절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과학 역사를 꼼꼼히 따져보면 실제 역사랑도 쿤의 얘기가 잘 맞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 왜 부적절한 방법이냐? 정상과학은 궁극적으로 패러다임의 전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고집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정상과학은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고집을 해요.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그거는 무시하고 넘어가요. 나중에 해결하자. 왜 이게 필요하냐? 이유가 있어요. 이론이 나중에 발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있죠. 지금 약간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 발전할 수 있죠. 또는 실험 결과 또는 관찰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실험도 문제가 없고 이론도 문제가 없는데 그 둘을 매개하는 보조학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불일치하는 게 있더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고집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고집만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냐면 무슨 변칙 사례가 들어오든 패러다임을 고집할 수가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변칙 사례가 들어와야 패러다임이 제거되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쿤은 사실상 대답을 못하죠. 수성의 근일점 이동 문제, 엄청 심각한 변칙 사례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것 때문에 뉴턴 역학의 패러다임을 포기한 과학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혁명은 어떻게 일어났나요? 누군가가 대안을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문제가 있어서 위기가 생겨서 뭐가 된 게 아니라 파이어멘트가 보기에는 결국 대안이 우선 만들어졌고, 대안이 만들어지면 뭘 해야 돼요? 증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대안이 있어야 혁명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위기 때에만 증식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평소에는 증식하지 말고 집중하고 자꾸 산만하게 만들지 말고 문제가 쌓여서 위기가 올 때만 증식하면 되지 않겠느냐? 파이어멘트가 보기에 현재가 위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수성의 근일점 이동 문제가 있었으면 위기인가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현재 어떤 정상과학의 상태가 위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 사후적으로 재구성되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의 상태가 위기였냐?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경험적으로 뭐 문제가 있었냐?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새로운 제안은 다른 데서 온 거예요. 이거 사실 제가 최근에 논문을 하나 쓰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건 복잡하니까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뭐 특정 시기 동안 하나에 집중하고 믿고 따르고 다른 패러다임은 하나 생각하지도 않고 뭐 그랬냐? 실제로 과학이 그런 식으로 진행했냐? 아니라는 거죠. 19세기를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은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이미 공존했어요. 그리고 이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서로 양립 불가능해요. 자, 이게 문제죠.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상과학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과학이 하나의 패러다임에 몰빵하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상과학을 한다는 건 뭐예요? 믿고 따르는 거죠. 자신의 패러다임에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만 해서
20세기 일어난 상대성 혁명, 양자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혁명들 일어나는데 중요했던 탐구는 뭐였냐면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합시키고자 했던 세 가지 패러다임의 상호작용을 중시했던, 그러니까 약간 빅퀘스천, 그러니까 패러다임 내에서의 그 작은 문제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패러다임 사이의 갈등,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퍼즐을 푼 게 아니라 빅퀘스천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그런 탐구. 그게 사실은 혁명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탐구는 소수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의 중대한 진보를 산출한 것은 퍼즐풀이가 아니라 패러다임을 넘나든 소수의 과학자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얘기는 좀 더 꼼꼼한 이제 그 역사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파이어하이트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혁명의 시기와 정상과학의 시기를 시간적으로 분리하려는 쿤의 설명은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과학에 대한 쿤의 얘기는 역사적 서술로도 맞지 않고 방법론적인 처방으로도 부적절하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사례이기도 하고 파이어하이트가 좋아하는 사례이기도 한데 19세기에 과학자들 중에 만약에 원거리 작용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면 힘이 공간을 매개로 이제 점진적으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전자기장 이론은 어떻게 추론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기존의 이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냐?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 개념이 나타났고 그런 애초에 기존 원거리 작용 개념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야지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고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게 경쟁이 일어나야지 된 거죠. 실제로 맥스웰이라고 하는 패러데이가 이런 장 개념을 새로 별 문제도 없었던 상황에서 장 개념을 만들어내고 맥스웰이 그걸 발전시켜서 기존의 원거리 작용 이론과 경쟁할 만한 그런 수학적인 장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걔가 처음 만들어냈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 기존의 원거리 작용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장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무슨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느냐? 그렇다면 장 이론이 맞는지 원거리 작용 이론이 맞는지 드디어 테스트할 수 있게 돼요. 전자기장 이론을 맥스웰이 제안하고 나니까 원거리 작용 이론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맞는지 테스트하려면 결정적인 실험 같은 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한 게 바로 헤르츠의 전파 검출 실험이었던 거고요. 그 결과 정말 그게 맥스웰의 얘기대로 나오는 바람에 이제 장이론이 채택됐죠. 기존의 이론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위기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면 혁명은 일어날 수 없었던 거죠. 자, 파이어 아벤트의 사상은 쿤과 포퍼의 창조적 결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완전 이상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 쿤도 들어있고 포퍼도 들어있어요. 뭐냐면 포퍼가 생각하는 과학의 정신은 뭐예요? 비판 정신이죠. 파이어 아벤트가 강조하는 게 바로 비판 정신이에요. 기존의 이론에 대해서 무조건 믿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래요? 대안 이론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기존의 이론이 잘 입증됐다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대안 이론을 만들어서 비판하는 거죠. 비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포퍼식의 시험이 있죠. 그래서 기존의 이론을 반증시킬 수 있어요. 근데 파이어 아벤트적인 비판도 있어요. 뭐냐면 기존의 이론에 대한 대안 이론을 만들어냄으로써 기존의 이론이 증거에 의해서 잘 확립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깨트리는 거죠. 그것 역시도 매우 중요한 비판 활동인 거고, 바로 과학의 정수가 비판 정신에 있다라고 하는 포퍼의 아이디어를 아주 극단적으로 받아들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냐면 쿤에게서는 뭘 가져왔냐?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딱 부러지는 얘가 틀렸다, 제가 맞았다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고집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갖고 오니까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대안이론을 만들고, 새로운 대안이론이 좀 뭔가 부실하다 하더라도 고집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파이어벤트의 무정부주의적인 사상인 거죠. 자, 그래서 파이어벤트의 요점을 쿤과 대조해서, 대조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파악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대조가 필요하다 그랬죠. 바로 쿤과 대조하자면 이거죠. 쿤은 정상과학이 위기에 빠지기 전까지는 대안적인 패러다임을 고안하지 말라고 주문합니다. 하지만 파이어벤트는 그 반대로 얘기하죠. 기존의 이론이 성공적일 때에도 대안적인 가설을 고안하라. 끊임없이 고안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누구의 얘기가 더 좋은 얘기일지 곰곰이 이제 고민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